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메시지가 공개될지도 관심입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열린 경축 행사에서 적수국 압력에 초강경으로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열병식에선 어떤 모습이 공개될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현재까지는 북한 열병식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요, 오늘 북한 전 지역이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릴 것이란 예보가 된 상황입니다. 자, 북측에서는 오히려 이 비가 오는 것이 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비가 오더라도 오늘 열병식이 예정대로 열리겠습니까? 뭐 거의 열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는 게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표현 네.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비는 어떻게 보면 행사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장애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조선노동당의 어떤 기계와 그런 의지를 과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조선노동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조선노동당의 80주년, 즉 대개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주년을 상당히 의미 있게 예. 또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금년 5월 달에 러시아에서 이 전승 80주년 행사를 했지요. 예. 그리고 지난 9월 초에 또 베이징에서 중국도 이 일제에 대한 항일 그런 승전 기념식을 80주년 예. 했거든요. 북한도 마찬가지 이제 정주년마다 큰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 대단히 큰 행사고 그 역대급 규모의 열병식 또 어제 했습니다만 집단 체조 예. 수만 명을 동원한 집단 체조는 전 세계 아마 북한만 할 거예요. 예. 이런 동원 정치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는데 어쨌든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아마 장대비 뭐 정말 장맛비가 아닌 한 할 것이고요. 우리도 작년인가요?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비가 왔던 기억이 맞습니다. 나거든요. 맞습니다. 예. 우리 국군들이 비를 맞으면서 씩씩하게 걷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든든하다. 그런 모습을 줬다는 측면에서 보면 말씀대로 비가 오히려 이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가요, 지금 장비나 미사일 등을 동원해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오늘 야간에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본다고 말했는데 개최 시간을 좀 전망하신다면 언제쯤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어제 밤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보통 보면 이제 오늘이 10월 10일이니까 어제로 말하면 2부 행사 같은 말하자면 0시에 시작을 해서 땡 알리는 그런 정도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그 시간에 열병식을 하고 경축 행사는 오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러네요. 경축 행사를 어제 하고 오늘 이제 열병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야간에 한다면 그럼 몇 시에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심야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 또 외국 리창 총리라든지 예. 또 러시아 또 베트남 그런 국가 수반을 이 초청을 해놓고 심야에 한다는 건 또 그들에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민폐와 같은 신뢰가 될 수 것이거든요. 있으니까. 신뢰가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략 이제 어둠이 짙게 깔리는 저녁 식사를 하고 어둠이 깔리는 그 시간 뭐 7시 또는 8시 예. 아마 그 어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판단은 아마 북한 안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올해는 노동당 창건 80주년입니다. 자, 성대한 열병식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노동당 창건일에 대해서 이 정도로 좀 힘을 쏟는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걸 이해하려면 북한의 노동당이 북한이라는 정권과 체제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뭐 아시다시피 북한은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노동당 유일 지배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 정점에 김정은 총비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 당이 결국은 모든 조직과 모든 영역을 통제하고 장악을 합니다. 이를테면 군도
당이 지배합니다. 그렇죠. 일각에서는 그렇거든. 뭐 선군 정치할 때는 당보다 오히려 군이 위에 있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런 역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네. 북한이라는 체제에서는 늘 당이 위에 있었고 그렇다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의 명령과 지시를 내리고 장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또 김정은 위원장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북한은 말이죠. 가정이 두 개가 있어요. 대가정이 있고 소가정이 있습니다. 예. 그 대가정에 있어서 수령, 김정은 총비서가 어버이고 예. 그다음에 당은 어머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어버이와 어머니가 큰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그 가정의 효와 충을 다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리고요. 예.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결국 북한이 유일 영도 체계를 강조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80도를 맞았어요. 80년 동안 일당 독재 체제를 견실하게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금년이 2011년에 지금 김정은이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고 지금 14년째가 됐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의 어떤 업적, 본인의 자신감, 또 최근에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은 국제적 위상, 복원, 이런 것들을 과시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주년 조선노동당 창당 기념식을 이 북한 주민들에게 결속하고 충성을 다짐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어떤 강력한 군사력, 위상 그리고 사회주의, 다시 말하면 권위주의 독재 체제들,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베트남 이제 일석에도 갔는데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북한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열병식 또 축하 행사를 대규모로 하고 있고 아마 9월 초에 있었던 뭐 중국 열병식만큼의 규모는 안 되겠습니다만 버금가는 그런 비견되는 행사를 그때 낮에 했으니까 예. 밤에 한다면 더 좀 멋지게 하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면 할 것 같아요. 예. 또 이번 열병식에서 주목해 볼 게 북중러의 삼국연대가 이번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재현이 될까인데 어제 있었던 경축 행사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 2인자가 김 위원장 이렇게 양쪽에 나란히 자리한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번 열병식에서도 이 모습이 똑같이 재현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중국 열병식에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역시 반미, 반서방연대, 다시 말하면 북중러 3자 연대를 과시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탈냉전 1990년대 초, 80년대 말 이후 거의 30여 년 만에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나란히 선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국제무대에 데뷔한 것도 처음이다.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주도하는 반미 반서방 연대에 함께함으로써 그 연대감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 천안문 막루에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좌정은, 우, 푸틴 예. 3자가 나란히 서서 이 모습을 과시했는데 이번엔 그 격은 조금 떨어지죠. 왜냐하면 2인자들이 왔으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좀 격이 떨어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자가 나란히 서서 다시금 9월 달에 했던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보여준다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인데 사실 보면 지금 지난 5월 달에는 이제 푸틴이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시진핑이 이번에는 김정은이 3자가 나란히 반서방 반미 연대의 주도적인 역할의 모습을 모스크바에서 베이징에서 평양에서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3자 연대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지난번 9월 달에도 3자 뭐 회담을 갖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번에도 아마 그런 모습은 아니겠으나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경계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뭐 인정한다든지 그걸 비호한다든지 또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를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앞서 말씀해 주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지금 북한을 방문한 상황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 리창 총리를 만나서 북중 관계가 견고해서 깰 수 없다라고 우리는 좀 친하다라는 이제 관계를 좀 강조했다고 해요. 이달 말에 경주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가 또 열리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면 한중 관계가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중 관계를 견제하는 메시지를 리창 총리에 좀 보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국제 정치 또 나라 사이의 관계라는 게 사실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미 동맹도 1953년 이후 지금 7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한 건 맞지만 사실 그동안 부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거든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중국과의 관계를 중국의 고사성어에 순망치한의 관계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래서 누가 순이고 누가 치냐. 이건 뭐 서로 바꿔 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순망치한의 관계를 그동안 유지를 해왔지만 사실 자세히 뜯어보면 중국과 북한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18년, 19년 그 어간에 사실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이 여러 차례 만났거든요. 굉장히 밀착한 그런 관계를 보이는데 최근 4, 5년 동안 약간 좀 냉랭한 모습이 있었고 오히려 이제 러시아와의 혈맹을 맺고 파병을 하고 2,000명이 목숨을 잃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이제 비춰줬는데 이번에 시 주석이 이걸 알고 김정은을 베이징에 초청을 했고 거기에 응함으로써 다시금 북중 관계를 복원했고 고위급 교류를 재개한다. 그다음에 양국 간의 교류를 확대한다. 이걸 합의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최선희 외상이 지금 베이징을 방문했고 리창 총리가 또 이번에 평양에 사실 총리로서는 16년 만에 방문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렇게 함으로써 북중 관계를 단단히 다지겠다. 그리고 이 관계를 양 정상이 합의한 이 합의사항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라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한 이 얘기는 사실 10월 말에 시 주석이 경주에 간다 하더라도 북중 관계는 흔들림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우리는 사회주의로서 반미 반서방연대로서 같은 노선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걸어갈 테니 우리는 굳게 손잡고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리창 총리가 평양에 가서 그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또는 이 비밀리에 전했는데 이는 이제 앞으로 이런 그 양 북중 간의 관계 회복이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 시금석이 저는 압록강 대교라고 생각을 해요. 압록강 대교요. 예, 지금 이제 중국과 북한이 수교를 뭐 사실 북한이 대외 무역의 거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이 대부분의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유리라든지 이건 이제 중국에 의해서 제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개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이 신의주와 단동을 잇는 압록강 철교. 이게 철교와 차량 도로를 함께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록강 대교라는 것을 몇 년 전에 이미 공사를 거의 마쳤는데 이걸 완공을 못하고 있어요. 예. 이게 사실 북중 관계의 현주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준공을 하고 통행이 재개가 된다면 아마 북중 간의 관계가 한층 발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중국으로서는요. 북한이 중요하긴 하지만 전략적인 중요한 그런 지렛대이고 중요한 대상인 거는 맞지만 또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또 나토, 한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중국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에 오는 것이고 에이펙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돼 있고 아마 우리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북한을 같이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러시아의 관계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북한 러시아 예술단 공연을 관람한 모습, 이 모습도 공개가 됐고요. 이 자리에 최선희 외무상,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그러니까 문화성과 외무성 간부들도 이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공연을 직접 관람을 하고 또 말씀드린 북한 대외라인 핵심 인사들이 이 자리에 동석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뭐 혈맹 관계라고 할 만큼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준 거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뭐 지난 9월에도 베이징에서 3자가 나란히 베이징 막루에 섰지만 사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했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 상당히 긴 시간 회담을 했고 또 그 차량에 함께 동승을 해가지고 뭐 미소를 짓는 모습들을 맞습니다. 보였고 특히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에게 굉장히 고맙고 또 큰 빚을 진 셈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에게 뺏기고 사실은 굉장히 체면을 구기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실 북한의 특수 병력들이 가서 피를 흘리면서 쿠르스크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도 이 북한의 기여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유사시에 러시아도 북한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에 쏟아부은 거에 비해서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이 좀 적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형제로서의 도리를 또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끝까지 다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와의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러우 전쟁,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러우 전쟁이 휴전 또는 종전을 맞게 되면 과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이 러브 관계, 북러 관계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다지기 이것을 지금 김정은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 행사에서 뭐 고위 인사들, 북한, 중국, 러시아 고위 인사들은 물론이고 베트남, 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들로까지 외교 영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중국 전승절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외교에 굉장히 힘을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18년이었죠. 2011년에 권력을 잡았지만 2018년까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단 한 번도 만나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실험을 4번을 하고 수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2017년 9월에 이제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특히 그때 당시 트럼프 1기 집권 때 트럼프 대통령과 얼마나 막말을 주고받았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기 위한 시도도 했었다, 준비했었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언급이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 또 미북 정상회담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그 전에 시진핑 주석과 또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사실 2018년 이후 지금 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이후에 이 푸틴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만났고 그러면서 이번에 또 다자 무대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데뷔를 했고 이걸 통해서 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난 9월 베이징 전승 80주년 행사가 주인공은 시진핑인 것 같지만 주목은 오히려 김정은이 더 많이 끌었고 또 점수를 제일 많이 땄다. 뭐 이런 평가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뭐 평가가 엇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어떤 자신감이 유엔 총회에 사실 리옹호 외상을 보낸 이후에 상당히 오랜만에 2018년 이후 7년 만에 외무성 부상을 보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는 자기들의 주장, 다시 말하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 개발,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정당한 것이고 유엔의 조치가 오히려 부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7년 내내 해왔거든요. 예.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간간히 북한을 누클리어 파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이 이제 핵무력을 많이 발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에게는 큰 혹이다. 그렇다면 지금 김정은이 베이징에 가서 푸틴 다음으로 대우를 받은 것은 내가 이를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이런 위상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주석도 왔고 라오스 또 정상도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사실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고 실추돼 있던 북한이 상당히 이제는 상승 곡선을 긋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경축대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10년만 참으면 요 수년 내에 아주 풍요로운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조금만 참아라. 사회주의 낙원을 만들겠다. 사회주의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공언을 한 셈이거든요. 예. 제가 보면 지금 이렇게 대외 관계를 확대하는 것은 뭐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무력화된다든지 또는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각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죠. 예. 말씀해주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신감의 배경에는 비대칭 전력인 핵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열병식에서 계속해서 군비 증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신무기 이 부분이 어떻게 공개될지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어요. 최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비밀병기를 사로 보유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 지금 북한이 개발 중인 화성 20형 ICBM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첨단 무인기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늘 열병식에서 주목할 부분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남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이제 공개되는 무기에서도 아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화성 20형은 북한 김정은이 지난 5년 전이죠. 2021년 4년여 전이군요. 2021년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5년 동안 5가지 국방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다탄두 ICBM입니다. 다탄두 ICBM. 이 다탄두 다시 말하면 탄두에 여러 개의 탄두를 싣고 이게 미국까지 날아가서 한 발은 워싱턴, 뉴욕, LA, 예. 샌프란시스코 이런 식으로 날려보내서 미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다탄두 ICBM을 만드는데 이렇게 탄두를 많이 실으려면 이 엔진의 추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미사일을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소재를 가볍게 해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멀리 보내고 그다음에 무거운 걸 보내야 되니까 결국 엔진의 추력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소재를 이 탄소 복합 소재라고 예. 하는 걸 새로운 소재를 만들고요. 그래서 가볍게 또 이 강력한 다시 말하면 기존의 화성 19에 비해서 40%나 추력을 높인 그런 엔진을 지금 최근에 여러 차례 엔진 연소 시험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화성 20형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 ICBM 발사 화성 15로부터 19까지 이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이 대기권 재진입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그다음에 그 다탄두 다시 말하면 미국에 대단히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지금 100%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만약 화성 20형을 다시 공개를 한다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한 무기 중에 하나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이제 이 KN-23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기는 합니다만 예. 사거리가 거의 800km고요. 그렇다면 우리 한반도는 물론이고 제주도 그 넘게까지도 타격을 할 수, 일본 일부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일본까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공중에 올라가다 떨어지면서 이게 사실은 이 변칙 비행을 하면서 우리의 요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 화성 이 11형 11-마라고 네. 하는 것은 거기에 극초음속
이 탄두를 장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하 5 이건 뭐 사실 요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예. 이게 변칙 비행에다가 방어가 불가능한 요격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건 우리를 향한 메시지거든요. 예. 또 일본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고 그래서 김정은의 그 연설에 보면 적수국술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시 말하면 그 힘을 과시하는 그런 자리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비밀병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김정은이 최근에 AI에 기반한 이 무인 장비 그러니까 현대화 최근에 현대전의 주력 무기인 이런 것들 개발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K9 리퍼라든지 또 고고도 글로벌 호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방한 무인기들을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 앞서 나간 자폭 무인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보여줄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열병식에서 어떤 무기가 공개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그 톤을 보면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잖아요. 오늘 열병식에서도 뭐 직접 메시지를 낼까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제 경축 공연 행사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연설을 했고 그 연설을 통해서 이제 이 적수국들의 흉포한 정치 군사적 압력 책동에 초강경으로 맞서 나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내놨어요. 네. 그렇다면 오늘 또 열병식에서 다시 연설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관심인데 글쎄요 어제 했는데 또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어제 했던 메시지는 사실은 대남 메시지보다는 대내적인 메시지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풍요로운 낙원 건설을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기세로 몇 해 동안 잘 투쟁을 하면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회주의 낙원이 될 것이다. 그럼 조금만 참아라라는 이런 그 메시지라면 오늘 만약에 연설을 한다면 지난번 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던 미국을 향한 메시지, 예. 또 한국을 향한 메시지.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핵화는 하지 않는다. 나를 만나고 싶으면 비핵화를 내려놓고 만난다면 만날 수 있다. 이런 메시지. 또 한국을 향해서는 대화, 교류 우리는 생각 없다. 적대적 또, 두 국가다. 예, 적대적 두 국가고 적대 노선을 우리는 확고하게 견지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네요. 예, 북한의 대내 메시지를 냈을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북한 내부 상황이 좀 주목되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을 앞둔 지난 8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위를 훼손시키는 온갖 요소들과 행위들을 제때 색출해 제거하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지금 집권한 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14년이 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전에 김일성 할아버지 때만큼 권력이 정말 공고해졌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데 이런 자신감을 토대로 좀 기강을 잡겠다는 멘트로 봐야 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북한 내부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김정은 총비서 김정은의 그 관심, 머릿속에 가장 큰 관심 우선순위의 1번은 무엇일까? 미국일까? 한국일까? 아니면 북한 내부일까? 저는 세 번째. 북한 내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3대 세습을 이어왔고 4대 세습까지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중국에 갈 때 딸 주애를 이제 대동을 했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북한이 최근에 3대 악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문화교양법, 평양어보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행동을 계속 해왔고요. 이번에 80주년 행사 직전에 있었던 당창건 국가 북한 정부 수립 그 기념행사 9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9월 9일. 예. 그때 당시에 보면 북한의 이 조선노동당 최고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모아가지고 이 붉은 길을 들고 충성 서약식을 했어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저는 국기개양을 하면서 충성 서약을 하고요. 이번에 또 충성 편지 이어달리기도 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당 사정 당 기념 이 기념관 역사박물관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런 연설을 한 거거든요. 자. 당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온갖 요소와 행위들을 색출 제거하겠다. 이런 행위가 이때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행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경고 메시지네요. 예, 경고 메시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인데요.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조선노동당은 지난 80년 동안 유일영도 체계를 공고히 유지해왔고 그 유일영도 체계가 오늘의 조선노동당, 다시 말하면 일당 독재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는 힘이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사회주의 여러 국가들이 있지만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베트남도 있지만 4대 세습을 하는 체제는 북한밖에 없거든요. 유일합니다. 유일한 체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1인 지배 체제. 다시 말하면 연설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반종파 투쟁, 1956년에 있었던 반종파 투쟁이 결국은 계기가 됐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 1인 지배 체제, 김일성의 우상화, 수령 1인 지배 체제, 주체 사상을 기초로 한 지배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을 종파 세력을 몰고 그 반종파 투쟁에서 모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했기 때문에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고 이것을 계속 4대 5세 세습으로 이어가려면 이런 노선, 이런 체제를 공고히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내부 흔들림, 다시 말하면 이 어떤 주민들의 이 균열, 이것을 하나로 묶기 위한 그런 노력이 지금 가장 큰 관심사고 그 일환으로 일련의 조치들, 이런 연설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감행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